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돌려줄 줄 아는 데 있다. 에머슨의 이 말처럼 제가 살아오며 가장 깊이 느낀 삶의 진리는 받은 은혜는 언젠가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얽힌 인연들과 받았던 고마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며 저 또한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와 얽혔던 인연들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국수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저희 자매를 키우셨어요. 제 기억에 아버진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한순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젊은 나이였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많은 빚을 떠안으셔야 했어요.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저희 자매까지 키워야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어요. 그나마 음식 솜씨가 있어 가게 하나 얻어 어렵게 음식 장사를 시작하기로 하셨죠. 제 기억에 국수집을 열었는데 어린 손으로 엄마 옆에서 국수면 만지며 놀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와 동생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국수일 정도로 매일 국수를 먹으며 컸습니다. 국수집 한 켠 단칸방을 개조해 단란하게 우리 가족이 살았고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어머니는 부산하게 움직이셨어요. 가게 앞 공사장 인부들 아침밥 해서 팔으셨거든요. 커다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쯤이면 가게 가득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솥을 저으면서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일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국수를 삶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매일 그렇게 바빠? 왜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 그럼 우리 수요일 저녁엔 시장 구경 갈까? 시장 구경은 재미없어. 놀이공원 가자. 혜진아, 엄마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게를 종일 비울 수 없는 거 알잖니? 그러나 어머니도 마음이 쓰이셨는지 친구 어머니에게 말하셔서 저희 자매와 친구를 놀이공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철없는 시절, 저는 항상 바쁜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머니의 손등은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으로 가득했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집은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많은 빚을 갚아나가야 했고 어머니가 국수를 삶으며 그 빚을 감당하긴 쉽지 않았죠.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늘 어머니가 잘 계신지, 손님이 많이 오는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제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땐 지방이라 학교마다 달랐는데 하필 저희 학교는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너무 바쁘시니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이 도시락을 펼쳐들고 서로 반찬을 나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가끔 빵을 사와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자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날에는 교실에 남아있기보다 혼자 밖에 나가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때 운동장은 적막했습니다. 저는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긁적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배고픔은 차라리 익숙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들키는 게 더 두려웠죠. 혼자 있는 걸 누가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들 때 저는 혼자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제 상황을 눈치채서 동정하는 게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운동장에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혜진아, 왜 혼자 있니? 교실 안이 답답해서요. 점심은 먹었어?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싸왔어요. 엄마가 바쁘셔서요. 오늘 참 날씨가 좋다. 네, 그러게요. 그래, 그럼 이따 보자.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동정도 없이 그냥 내 옆에 있어 주셔서 묘하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 안에 도시락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누가 넣어둔 건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다가 도시락을 몰래 화장실로 가져가서 열어봤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깻잎 장아찌, 달걀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멸치볶음 같은 익숙한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도시락이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넣어둔 걸까? 왜 넣어준 걸까? 저는 선생님이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동생과 저녁을 먹으며 도시락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더 미안해 하실지도 몰라. 그래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시락이 또 한 번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락과 함께 한 권의 문제집도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집 겉표지에는 힘내라, 혜진인 할 수 있어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절 믿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 믿음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선배들이 쓰던 문제집, 또 다른 날은 깨끗한 공책과 필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선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는 체육 시간이 싫었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를 친구들에게 보여야 했기 때문이죠.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닥은 이미 닳아서 구멍이 났고 신발끈도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새 신발을 사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체육 시간이라 신발을 갈아 신으러 복도에 걸어놓은 신발 주머니를 드는데 이상하게 신발 주머니가 유난히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안을 열어봤더니 낡은 운동화 대신 새하얀 새 운동화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구 신발이지?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잘못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했지만 신발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주머니 끈에 작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길 바란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동안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도시락, 문제집, 그리고 이제 이 새 운동화까지. 도움을 준 사람은 역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새 신발을 필요로 한다는 걸 눈치채셨던 겁니다. 선생님은 제가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항상 조용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지만 직접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다른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그런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용기를 내 선생님께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운동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울 건 없어. 너도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 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루는 제 생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생일은 제게 그리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고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생일 잔치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동생이 생일 축하해라며 노트에 삐뚤빼뚤 쓴 편지를 건네줄 때면 그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국수집에서 어머니를 도왔고 바쁜 어머님 별말씀 안 하셨죠.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늘 그렇듯 근처 햄버거 가게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오래 일하실 수 없었기에 학교를 마친 뒤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빙 트레이를 들고 매장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정리하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 점장님이 달력을 확인하고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어요. 혜진아, 오늘 생일이네? 아, 네. 생일 축하한다. 오늘 일찍 들어가. 내가 마감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뜻밖의 점장님이 챙겨주는 햄버거로 어머니와 동생과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서둘렀죠. 마침 동생과 중간에 만나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낡은 식탁 위에는 케이크 하나와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급히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진아, 선생님이야. 엄마랑 병원 간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왜 병원이야?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현관으로 달려나가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어디 병원으로 가셨는지 미리 전해주셨다고 아주머니가 병원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어머니가 계신 병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빨리 왔구나. 선생님, 엄마는요? 엄마가 고열로 쓰러져 계셨어. 들어가 봐. 선생님은 제 생일인 걸 아시고 집 앞에 케이크를 놓아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가게 안에서 앓는 소리가 계속되는 걸 듣고선 선생님께서 들어가 보셨다고 해요. 어머님 가게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그 모습을 발견한 선생님이 119에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누워 계셨지만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신 상태였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 생일인데 이런 날 아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국수집을 운영하며 저희를 돌보셨지만 건강이 나날이 나빠지셨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쪼개었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삶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사실 저는 명확한 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감당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건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상담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열리는 행사로 성공한 졸업생이나 지역 명사들이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선생님과 연락을 하였던 저는 이번 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하고 저랑 같을 수 있나요? 무슨 말이야. 꼭 한번 가서 들어봐. 괜히 시간 낭비 아닌가 모르겠어요. 애초에 시작점이 다른걸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나에게 모든 도움은 되는 거야. 심지어 실패도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마지못해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 안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명의 연사들은 대기업 입원이 된 이야기나 해외에서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그들의 이야기는 저와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네라고 생각하며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연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다른 연사들과 달리 단정한 옷차림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그 속에서도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는 꿈이 없었어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해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책 한 권을 붙들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저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 기회를 꼭 잡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조심히 연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사님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 들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연사님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어 성공했는지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 제가 연사님을 따라하면 저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가능성을 믿으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저를 붙잡고 있던 수많은 불안을
조금씩 덜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연사님은 제 사정을 조용히 들으시고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강연에서 들었던 말들과 연사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민했습니다. 내 가능성을 믿으라. 그 말은 마치 중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선생님도 늘 너는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아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된 연사님은 제게 여름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교실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어. 너라면 잘할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소개해 줄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장 사이로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책 냄새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접수처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김혜진입니다. 담당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김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아이들과 함께 독서 활동을 돕고 책 정리도 도와주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며칠간은 솔직히 말해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조차 긴장돼서 목소리가 떨리곤 했고 책장을 정리하다가도 어떤 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조용한 환경과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일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며칠이 지나자 나에게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읽어주세요. 선생님, 이 책은 어떻게 읽어요? 선생님, 이 다음엔 어떻게 돼요? 독서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큰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서 일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거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그 대답을 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갈 즈음 담당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혜진 학생 덕분에 아이들이 훨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길 바라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에도 일상은 계속 분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준비와 과제들이 쌓여 있었고, 집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돕고 동생을 챙겨야 했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선생님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 멀리서부터 집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는 불안감에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은 집 근처의 옆상가 건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상가주택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불길은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화재는 상가 건물의 일부와 외벽까지 타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와 동생이 무사히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이자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외벽과 창문 일부가 그을렸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 내부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장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근처 친척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집과 생계에 대한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동생도 불안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임시 거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월세가 저렴한 방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다니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뜻밖의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건물에 빈 방이 있어. 임시로 거기서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그 건물을 보러 갔고 그곳은 작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사정을 들으시고 첫 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급한 상황인 것 같으니 일단 여기에 짐을 푸세요.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얘기합시다.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선생님께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살뜰히 챙겨주신 선생님은 여전히 제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가끔 편지로 학교 근처에서 만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고민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까?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보자꾸나.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선생님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날은 어딘가 차분하고 조금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단다. 선생님 아내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 가족과 함께 가기로 해서 이젠 혜진이랑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인데 슬프다. 언제 떠나세요? 한 달 뒤에 떠날 예정이야. 이민 준비 때문에 분주했는데 혜진이한텐 인사하고 가고 싶어서. 너무 갑작스러워요, 선생님. 선생님은 혜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정말 잘 성장해주고 있다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없더라도 네가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 이제는 네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날아야 할 때야. 저는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종이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갈 집 주소야. 선생님, 답장 꼭 주세요. 그럼.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 계속해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선생님이 주신 선물은 작은 수첩과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응원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나는 네 가능성을 믿는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떠난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한쪽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고, 동생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 공부는 하기 싫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이 평소 학교 생활에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듣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동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내가 우리 집 사정 모를 것 같아? 학교 다니면서 엄마 힘들게 하는 것보다 빨리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잖아. 동생의 말을 들으니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게 답이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거야.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한숨과 동생의 무거운 결심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동생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선생님 특유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지금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차근히 설명해 주도록 해라. 선생님은 한 가지 제안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과외를 찾는 분이 있다. 너도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지? 과외 알바비로 꽤 주신다고 하니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그 제안은 저에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연결해 주신 과외는 제 동생 또래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일이었는데 그 덕분에 조금씩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외를 시작하며 동생에게도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과외를 소개받았어. 그러니까 넌 포기하지 말고 학교는 마쳐. 동생은 처음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고 저와 어머니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과외를 병행하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제게 곧 다가올 대학 진학이라는 큰 고민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어릴 적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저희 집 사정을 생각하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려면 아르바이트를 몇 배로 늘려야 할지도 몰랐고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기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밤, 방 한구석에서 선생님이 주셨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편지를 써.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펜을 들고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대학 진학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쓰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열어보니 평소처럼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네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너는 이미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해온 아이란다. 지금 너를 가로막고 있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일지 몰라도 그 벽을 넘어설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곤 하지. 편지의 한 줄 한 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대학 장학금 정보와 입시 상담 선생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연락처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언제나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편지를 읽은 뒤 저는 곧바로 추천해주신 장학금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시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해 대학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수능 시험에 온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치르고 선생님 도움으로 목표를 삼았던 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걱정하는 어머니를 마음 놓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답장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네 자신을 더 믿어야 한다. 네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 빛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학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있는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 버텼어야 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고여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생과 함께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국수 가게는 접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동생의 말을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어. 이제 너도 곧 학교를 졸업하니까 우리가 좀 힘이 되어드리자. 국수 가게를 접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공간이었고 어머니의 손때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들, 자주 쓰이던 반죽 그릇과 국자, 그리고 손님들이 주고 간 감사의 편지들이 모두 가게의 지난 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도와 가게에서 설거지하고 재료를 나르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가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습니다. 국수 가게 지겹다만 생각했지 고마움은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단골 손님 몇 분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국숙집 덕분에 일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손님들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던 날, 어머니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가게 문을 보셨어요. 국수 가게가 문을 닫은 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와 재활에 힘쓰시기로 했고 동생과 저는 각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집안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모든 것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수업을 병행하며 몇 주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숨이 차오르며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잠시 책상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참다가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본 의사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셨네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당분간은 충분히 쉬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쉬라니, 그 말은 저에게 어불성설처럼 들렸습니다. 졸업을 앞둔 이 시기에 논문도 마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가족을 도울 아르바이트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계속 무리하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심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면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병원을 나서며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쉬라는 거지? 나한테 쉴 여유 같은 게 있나? 그날 밤 어머니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과로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너 그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말아라. 젊은 녀석이. 너 몸 상하는 거 이젠 내가 못 봐. 어머니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언제나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국수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건강을 걱정하며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쉬기로 하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졸업 준비는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첫 취업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면접 일정을 들었을 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면접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경험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졌고 자기소개서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인턴 경험이며 화려한 자격증을 자랑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와 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될까? 면접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이 되자 저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나? 언니 오늘 예쁘네. 꼭 합격해. 면접은 예상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면접관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그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며 가장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경험을 가진 지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작은 일들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작은 강점들이 회사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경험을 들려달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여줬다는 사실에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동생이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면접 잘 봤으니까 축하 파티 해야지. 식탁 위에는 동생이 손수 만든 간단한 요리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티야. 언니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으니 꼭 붙을 거야. 오늘은 다 내려놓고 즐기고 쉬자. 그 순간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야, 이런 걸 왜 해? 돈도 없으면서. 언니가 맨날 나만 챙겨줬잖아. 이번엔 내가 언니 챙겨줄 차례지. 그날 밤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며 그동안의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면접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족이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축하 파티의 기운을 얻어서인지 합격 연락을 받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바쁜 업무와 배움 속에서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었어요. 편지를 얼른 개봉하여 즉시 읽어보았습니다. 너에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구나.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을지 상상이 되는구나. 사실 이번에 너와 꼭 만나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 결혼식이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야. 가능하다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구나. 네가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꼭 연락해 주렴.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선생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답장을 쓰는 동안 선생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혼자 있던 나를 발견해 주셨던 순간, 책상 서랍에 놓아주셨던 도시락과 문제집,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도움을 주셨던 기억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고, 저는 점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을까? 한국에 오셔서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선생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고민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길이 막혀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머릿속은 다음날 처리해야 할 업무와 선생님과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끝내고 선생님 뵈러 가야지. 그렇게 혼자 생각하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갑작스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흔들리며 놀라 멍하니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뭐야, 사고인가? 깜짝 놀란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뒷 경차가 제 차를 박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뒷차에서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뒷차는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멈춰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고 제가 먼저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내리지? 답답한 마음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저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서야 차 안의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옆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당황스러움을 숨기며 물었지만 새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시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순간 상황을 이해한 저는 더 이상 사고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제 차로 옮길게요. 일단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새댁은 얼어붙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을 따르려고 했어요. 차 문을 열고 함께 중년 여성을 부축해 제 차로 옮겼습니다. 새댁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차에 탑승한 분이 위급한 상태라 제 차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새댁은 눈물을 훔치며 간간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일단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이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도와주세요. 의료진은 신속히 들 것을 가져와 아주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동시에 제 차를 들이받은 일이었지만 젊은 여자의 절박한 모습과 중년 여성의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사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새댁은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사고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사고 접수는 이미 했고 저분 가족이 오면 이야기를 나눠야겠지. 일단 아주머니 상태가 안정되길 바라는 게 우선이야.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대기실 문이 갑작스레 열리며 허겁지겁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새댁을 발견하자마자 다가가 당황해하며 묻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니? 괜찮으시니? 응급실로 들어가셨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시더니. 새댁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며 두리번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제가 잊지 못할 사람,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몇 초간 고민한 끝에 천천히 다가가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처음에는 낯선 얼굴에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며 제 얼굴을 알아채셨습니다. 너 혜진이 아니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예요. 그는 한순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냐. 우리는 병원 대기실 한복판에서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순간을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곧 상황을 정리하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너도 여기 병원에 무슨 일로 온 거니? 저는 그제야 내 차를 들이박은 사람이 선생님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뒷차 운전하시는 분이 며느님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위급한 상태라서 제가 일단 제 차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놀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도와주다니 어쩌면 이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의 며느리는 간호사가 부른 쪽으로 갔고요. 곧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와 사모님이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너무 고맙다. 이 빚을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선생님, 빚은 무슨요? 오래전 빚을 제가 갚은 거죠. 네가 이렇게 훌륭히 자라줘서 내가 더 고맙다.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도움받은 기억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혜진아. 우리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자.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나서며 선생님과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된 일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몸소 느꼈던 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받은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